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또 4과목 정보통신 일반 3장 정보전송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보 전송 방식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오류 발생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감세는 뭘까요? 감세. 이 말 그대로 전송 세력이 전송 매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거리에 따라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감쇄되는 현상, 이것을 감쇄라고 하고요. 또 자연 왜곡이 있는데요. 자연 왜곡은 어떤 하나의 전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 신호를 전달했을 때 이 주파수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짐으로써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쵸? 하나의 전송 매체에서 여러 신호가 전달이 되면 어떤 주파수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때 생기는 오류를 우리가 자연 왜곡, 지연 왜곡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아니라 지연 왜곡이라고 하고요. 또 백색 잡음이 있는데요. 이 백색 잡음은 전송 매체 내부에서 온도에 따라서 전자의 운동량이 변화함으로 생기는 하나의 잡음들.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전자의 운동량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때 생기는 잡음을 백색 잡음이라고 하고요. 또 누화 잡음, 혼선 이것들은 또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이것은 인접한 우리가 전송 매체, 전자기전 상호 유도 작용에서 생기는 어떤 잡음들 이것을 누화 잡음, 혼선이라고 하고요. 또 충격성 잡음이 있습니다. 이 충격성 잡음은 외부적인 어떤 충격 또는 이 통신 시스템의 결함, 파손 이런 것들 기계적인 충격에 의해서 생기는 잡음을 충격성 잡음이라고 하고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높은 진폭의 잡음들 그리고 비연속적이고 불규칙적인 것 이것을 진폭을 갖는 것을 충격성 잡음이라고 합니다. 또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오류 발생 요인이 되는 것도 이 충격성 잡음입니다. 또 위상 짙어 잡음은 전송 네트워크에서 전송 신호의 위상이 연속적으로 일그러지는 어떤 일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위상 짙어 잡음이라고 하고요. 위상 휘트 잡음은 전송 네트워크에서 전송 신호의 위상이 불연속적으로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그것을 위상 히트 잡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짙어 잡음, 그리고 불연속적으로 또 순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히트 잡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오류율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오류율을, 그죠?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만약에 비트, 오류율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류율, 잘 안 써지긴 하는데 한번 볼게요. 비트 오류율. 이것은 이 부분이 이제 전송한 비트 수, 그죠? 글씨가 진짜 비트 수 분의 오류 비트 수, 오류 비트 수 이렇게 분의 이렇게 오류 비트 수 하면 이 어떤 전송 데이터에 대한 오류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전송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트 오류는 이렇게 전송한 비트 수분의 오류 비트 수. 그렇죠? 만약에 블록 오류다 그러면 전송한 블록 오류 수 분의 오류 블록 수가 되겠죠. 그리고 문자 오류가 된다면 전송한 총 문자 수 분의 그죠? 그다음에 오류 문자. 다음은 자동 반복 요청, ARQ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동 반복 요청은 오류 발생 시 수신 측은 오류 발생 소시층에 통보하고 또 송시 측은 오류 발생을 블록을 재송송하는 모든 절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류 발생 시에서 수신 측은 오류 발생 소신 측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송신 측은 오류 발생을
블록을 이 재전송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을 이제 자동 반복 요청 ARQ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에는 전송 중인 메시지를 저장할 버퍼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 네, 중요하고요. 또한 이 수신된 메시지 블록에 이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터럽트를 이제 끼어들 수 있는 어떤 인터럽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것에 이제 종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대기, 연속 ARQ, 그다음에 적응적 ARQ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탑 앤 웨이트, 정지 대기 ARQ는 이 송신 측에서 한 개의 블록을 전송한 후에 또 수신 측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의 방식을 이렇게 정지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신 측이 응답이 긍정 응답이다 면 다음 블록을 전송하고 만약 부정이다 NA키 나왔으면 앞서 송신했던 블록을 재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지대기, 스탑 앤 웨이트 ARQ라고 하고 있고요. 또 연속 ARQ가 있습니다. 연속적인 거. 그래서 고백 앤 ARQ라고 해서 여러 블록을 연속적으로 전송하고 또 수신 측에서 부정 응답이 만약에 생겼을 때 보내오면 이 송신 측이 이 오류 발생한 어떤 블록 이외의 모든 블록을 다시 재전송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연속 ARQ에는 선택적 재전속 ARQ가 있는데요. 이때는 여러 블록을 연속적으로 전송하고 또 수신 측에서는 부정응답을 오면 이 송시층이 이 오류가 발생한 블록만을 재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적으로 재전송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적응적 ARQ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송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채널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 이 동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송 효율이 제일 좋은 것, 적응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송 효율이 제일 좋은 것을 이 적응적 ARQ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진 오류 수정 FEC가 있는데요. 이 전진이 어떤 걸까요? 네, 순방향. 앞으로는 순방향을 말하죠. 그래서 오류 수정은 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검출해서 검출된 오류를 재존성 요구 없이 스스로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이 어떤 검출된 오류를 재존송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전진 오류 수정이라고 하고요. 또 송신 측에서 문자나 프레임의 특징을 보시면 오류 검출을 위한 부가 정보를 추가시켜서 전송하고 또 수신 측에서는 이러한 부가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수신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를 발견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특징 중에 재전송 요구가 없기 때문에 역채널이 필요 없고요. 또 연속적인 데이터의 흐름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오류 검출과 수정을 위한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해밍 코드 방식과 상승 코드 방식이 있다는 거,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오류 검출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류 검출과 수정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해밍 코드 방식, 상승 코드 방식이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류 검출 방식 중에서 이 페리티 검사와 해밍 코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리티 검사가 있죠. 이 페리티 검사는 전송 비트들 중에 값이 1인 비트의 개수가 짝수 또는 홀수가 되도록 이 페리티 비트를 부여하는 부분을 이 페리티 검사라고 하고요. 여기서 짝수라고 하는 이 우수의 페리티는 각 비트의 한 개의 1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비동기식 전송에 사용이 되고요. 홀수 페리티는 이 각 전송 비트의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동기식 전송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전송 데이터가 내가 0, 11, 0, 1, 00 이렇게 전송이 됐다.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짝수
짝수 페리티비티 방식으로 바꾸겠다 하면 어떻게 하죠? 네, 똑같이 0, 1, 1, 0, 1, 그쵸? 내려오고 0, 0 내려오고 마지막에 우리 우수 페리티 방식을 우리가 뭘 넣어주면 될까요? 네, 1이 하나, 둘, 셋 홀수네요. 그렇기 때문에 1로 채워져서 이렇게 짝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홀수다 만약에 그러면 0, 1, 1, 0, 1, 0, 0 마지막은 뭘로 채워주면 되겠죠? 홀수로 만들어 놓으니까 0. 지금 홀수이기 때문에 0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이제 홀수, 페리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페리티 검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두 개의 비트에 동시에 오류가 발생하면 검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류를 검출할 수만 있고 수정은 할 수 없다는 어떤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 검출과 수정을 원한다? 그러면 이 해밍 코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신 측에서 오류가 발생한 비트를 검출을 한 후에는 직접 수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에 보면은 오류 검출은 물론 스스로 수정까지 하기 때문에 자기전정부, 자기가 정정한다고 해서 자기정정부라고도 합니다. 또 1비트의 오류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정보 비트 외에 잉여 비트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이 해밍 코드이고요. 전송 비트 중에 1, 2, 4, 8, 16, 32, 64 이의 n번째 오류 검출을 위한 페리티 비트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비트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송신한 데이터와 수신한 데이터에 각 대응하는 비트 중에 서로 다른 다음은 순환 중복 검사 CRC가 있는데요. 다항식 코드를 사용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기식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죠. 동기식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HDLC 프레임의 이제 프레임 검사 순서 필드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집단 오류를 검사할 수 있고요. 검출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래서 순환 중복 검사 CRC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4과목 정보통신 일반 중에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서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말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류 검출 방식에서 이 단말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단말 장치는 통신 시스템과 사용자의 적정에 위치해서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된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 이것을 우리가 단말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말 장치의 어떤 개요, 특징,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말 장치의 구성과 기능을 한번 보시면은요. 단말 장치는 크게 입출력 기능을 하죠. 그리고 입출력 장치와 수행하는 입출력 장치와 전송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전송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에는 입력 장치, 당연히 출력 장치로 나누어지겠죠. 전송 제어 장치는 입력 제어 기능, 회선 제어 기능, 회선 접속 기능 이렇게 기능들이 있습니다. 입출력 장치에는 입력 장치는 컴퓨터를 통해 처리할 입력하는 장치, 그죠?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걸 입력 장치라고 하죠. 그리고 출력 장치는 컴퓨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하는 거, 그죠? 그래서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출력 장치가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전송 제어 장치에서 한번 보시면요. 입출력 제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및 상태를 제어하거나 여러 입출력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적합한지 입출력 장치의 식별 및 선택을 해주는 거, 이제 입출력 제어를 해주는 게 입출력 제어 기능입니다. 또 회선 제어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송시신이 제어되는 어떤 제어 기능, 오류 제어 기능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접속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치, 어떤 단말 장치와 회선을 연결하는 기능으로서 단말 장치 안에서 신호 레벨과 또 전송상의 어떤 신호 레벨 간의 상호 교환을 수행하는 그게 이 회선 접속 기능이라는 거. 세 가지의 기능, 입출력 제어 기능, 회선 제어 기능, 회선 접속 기능이 있다는 거 전송 제어 장치에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류 검출 방식 중에서 단말장치의 분류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말장치는 범용 단말장치, 복합 단말장치, 전용 단말장치, 기타 단말장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단말장치에 이거 범용, 그죠? 그리고 복합, 전용,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범용을 나눈다고 하면은 범용에는 표시장치, 인쇄, 판독, 기록, 그래픽, 천공장치가 있습니다. 이 표시장치는 우리가 모니터나 CRT, LCD, PDP 이런 어떤 모니터의 부분, 그죠? 표시해주는 그다음에 인쇄 장치는 프린터가 있고요. 판독 장치, 뭐 MICR, 뭐 자기 테이프, 뭐 광학 문자 판독기, 그죠? 광학 문자 판독기, 광학 마크 판독기. 이 마크 판독기 같은 거 아시죠? OMR 카드, 그리고 바코드.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편의점에 띡 하면서 이제 계산해 주는 거 있죠? 바코드. 그래서 바코드 리더기 이런 것들을 판독하는 장치. 기록 장치는 뭐 자기 테이프, 디스크, CD-롬 등이 기록 장치고요. 그래픽 장치는 뭐 스캐너, 그죠? 디지타이저, 태블릿 이런 것들을 그래픽 장치라고 하고요. 천공 장치는 뭐 종이 카드, 자기 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단말 장치는 원격 일괄 단말 장치 그리고 또 지능형 단말 장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를 어떤 컴퓨터에 처리할 작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 일괄적으로 하는 거, 일괄 단말 장치라고 하죠. 그다음에 전용 단말 장치가 있죠. 당연히 전용 단말 장치 하면은 어떤 것들일까요? 맞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 지능형 단말 장치 있죠? 지능형 단말 장치는 이제 본인 자체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단독으로 작업이 가능한 거. 이것을 지능형 단말 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단말 장치는 은행용, 그죠? 의료용, 전용으로 되는 증권용, 그 다음에 포스용 이런 단말기들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전용 단말 장치. 그리고 기타 단말 장치에는 이거 범용, 복합, 전용 단말치에 속하지 않는 단말 장치들이 기타 단말 장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말 장치의 우리가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말 장치의 분류를 보면 분류는 두 가지입니다. 기능상의 분류와 내장 프로그램 유무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상의 분류는 입력과 그리고 출력, 그다음에 이출력 공용 단말 장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입력 전용 단말 장치는 어떤 데이터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말 장치. 그래서 키보드, OMR, OCR, MICR 이 판독기에 대한 거. 그리고 출력 전용 단말 장치는 출력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이 전송된 데이터의 출력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말 장치예요. 그래서 교통 및 대기오염 상황을 표시하는 어떤 출력만 되는 표시판 아니면 프린터. 그쵸. 상호작용은 되지 않죠. 입출력 공용 단말 장치. 이게 두 개 되는 것은 입출과 출력 모두 할 수 있는 단말 장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이 이 단말 장치에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내장 프로그램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는 지능형과 비지능형이 있습니다. 이 지능형은 CPU와 저장 장치에 내장된 단말 장치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단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작업이 처리 가능한 게 이 지능형 단말 장치고요.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이 지능형 단말 장치입니다. 또한 이 비지능형 단말 장치는 그냥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독으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는 단말 장치이고요.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모든 처리를 의존하는 거, 그죠? 그래서 비지능형 단말 장치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DTE, DCE의 어떤 접속 규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접속 규격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DTE, DC 접속 규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말 장치 DTE와 회선 종단 장치 DC 간의 접속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계적, 정기적,
그다음에 물리적, 논리적 조건을 사전에 정의해 놓은 규격으로 OSI 참조 모델의 물리계층에 이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 DC의 접속 특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요. 첫 번째는 기계적 특성, 그리고 정기적 특성, 기능적 특성, 절차적 특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특성은 접속 핀의 어떤 크기나 개수, 어떤 기계적인 핀 사이의 간격, 이런 물리적인, 기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정기적인 특성은 전압 레벨 사용에 관한 특성, 기능적인 특성은 각 핀마다 설정할 기능에 대한 특성, 그리고 절차적 특성은 신호의 전송 절차 등에 관한 특성, 이것을 또 절차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다음은 신호 변환 장치 중에서 신호 변환 장치의 개요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는 뭘까요? 네, 이 신호 변환 장치 DCE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나 단말 장치의 데이터를 통신 회선에 적합한 신호로 변경하거나 통신 회선의 신호를 컴퓨터나 단말 장치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 전송, 회선의 양쪽 끝에 위치함으로써 데이터의 회선 종단 단치 DC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 변환 장치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모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모뎀은 이 컴퓨터나 단말 장치로 전송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뭘로? 아날로그 회선에 적합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변조 과정에서 그 반대 복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조, 복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변조하는 과정, 복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조 과정을 수행한다는 거 아날로그 회선에 적합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서 디지털 데이터를 공중전화 교환망 PSTN과 같은 아날로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송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이 모뎀에 포함된 등하위로는 신호의 전송 중에 발생하는 신호의 감쇄 왜곡과 전송 지연 왜곡을 방지합니다. 또한 기능에는 변복적 기능, 그다음 변복조 기능, 자동응답, 그다음에 반복 호출 기능, 자동 속도 조절 기능, 모뎀 시험 기능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분류 기준이 있죠. 그래서 변조 방식에 의한 분류 앞에서 말씀드린 그다음에 동기 방식에는 동기, 비동기식에 의한 분류, 포트 수에 의한 분류, 통신 속도에 의한 분류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요 부분 중에 변복조 기능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시험 문제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기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화기는 송화기, 수화기, 다이얼, 훅 스위치, 여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화기는 음성을 위한 신호 변환, 그게 송화기죠. 수화기는 전기 시전을 다시 음성으로 변화하는 게 수화기. 다이얼은 뭐예요? 네, 착신 가입자의 번호를 교환기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훅 스위치는 수화기를 들면 신호 상태와 통화 상태를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역할, 이게 훅 스위치고요. 여구저석은 수화 음성을 정확히 진동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으면 음성 전류가 2배의 주파수 음성이 되어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 중에 신호 변환 장치 중에 여러분들 코덱이라는 게 있죠. 코덱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반대의 과정을 수행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코덱은 아날로그 디지털 회선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의 과정을 수행하는 거. 그것을 코덱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덱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이제 필기 과정들 한번 이론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기출문제 같은 것을 한번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마지막 이론 공부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출문제도 계속 풀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